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팩트를 알려드립니다.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풍문으로 들어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얼굴이 풍문쇼를 찾아주셨습니다. 이분을 개그맨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기자님이라고 해야 될지 와. 직접 좀 정체를 좀 밝혀주시죠. 현재 그 팬아시아 연예부 기자로 활약 중이고 와. 개그맨 겸 기자, 와. 개기자 황영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네, 대기자. 아니 황현진 기자님은 네네. 혹시 기자가 되신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원래 이제 개그맨이 꿈이었고요. 이제 네. 기자도 약간 좀 꿈이 있었는데 이 살다 보니까 제 개인기가 남 뒷담화하는 게 개인기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 개인기 약간 저 개그계에 약간 제가 그 흥신소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네. 남 비밀 파내는 거. 이곳이 그런 곳 아닙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저희 프로그램에 오면은 네. 특종을 하나씩 얘기하셔야 되는데 혹시 네네. 뭐 준비한 거 있으세요? 제 주변에 그 휴민트, 네. 전문 용어로 이제 뿌락지라고 그럴 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 제 간간히 좀 털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로 제2의 인생을 보내고 계신 황영진 씨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박수! 맞아, 축하해줘. 네, 다들 축하드립니다. 풍문으로 들어쇼가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네, 오늘 상민 오라버니께서 좀 오늘 100회를 맞이하셔가지고 그 처음에 풍문에 오셨을 때 의상을 100회 때 입으셨어요. 의미 있어, 의미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억 저는 어깨에 뽕 좀 넣고요. 네. 네, 오늘 이야기를 해볼 주제 역시 100회에 딱 어울리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표 레전드 스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광석 씨는 타고난 가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의 노래를 들었고 공연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김광석 씨 별명이 공연을 또해해서 별명이 또해예요. 김광석 씨는 자살이 아니라 타사를 전제로 두고 시작을 합니다. 음반에 대한 저작권 100억 원에 이르는 안혜석 씨가 와 파도 끝이 없어. 연예계 네. 별이 된 레전드 스타 하면 아마 이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말 가요계 가객 네.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음유시인이라고도 불리는 고 김광석 씨인데요. 포크비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사실 뭐 김광석 씨를 가객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뭐 하은정 기자님 가객이 어떤 뜻인지 좀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뭐 노래를 만드는 사람 혹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뭐 인기에 좀 연연하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음악으로 사랑을 받는 가수를 말하는 의미죠. 김광석 씨 하면 정말 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가객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20대 때는 군대 가는데 이등병의 편지를 부르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새 이제 이게 30살이 좀 넘어가니까 서른즈음에라는 노래를 제가 읊조리고 있고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중년 넘어가는 분들한테는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같은 노래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전 세대를 아우러서 부를 수 있는 이런 가수는 사후에 이렇게 사랑받는 가수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 이별 노래는 이 노래가 최고지 않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으니. 많이 이 들었습니다. 노래 그 가사를 누가 만들었나 좀 조사해 보니까 시인 류근 씨가 이걸 만들었더라고요. 네. 저는 이 노래에 약간 좀 사연이 있는데 제 첫사랑이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예요. 근데 제 친구가 이거를 기타를 치면서 불러갖고 네. 첫사랑을 뺏겼어요. 네. 그래서 이 노래만 들으면 우라통이 터집니다. 정말 이 노래 정말 슬픈 노래예요. 진짜 노래 정말 진짜 노래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니죠. 저 기자입니다. 팩트를 근거로 해서 기자입니다, 여러분. 가요 기자를 오래 하면 이제 노래가 요즘에 생명력이 너무 짧다, 뭐 휘발성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음원 차트가 맨날 바뀌니까. 근데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요즘에 그런 거 할 때 사실 이런 고 김광석 씨 노래가 다시 불리고 그럴 때 여전히 10대나 20대가 이 노래가 뭐야 너무 좋다라는 반응들이 있어서 역시 좋은 노래는 생명력이 엄청 좋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음악을 듣다 보면 김광석 씨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최근에 김광석 씨가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네, 지난 30일이죠. 영화 김광석이라는 작품이 개봉을 했어요. 이 내용은 김광석 씨가 사망한 96년 1월 6일부터 지금까지 그 미스테리했던 김광석 씨의 죽음에 대해 그린 내용인데 개봉 6일 차인데요. 벌써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전 사실 아직 영화를 안 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그 영화 속에 그 고 김광석 씨 죽음에 대해서 어쨌든 의혹들이 좀 있잖아요. 그 타살 의혹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그 영화 속에 담겨 있는 건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제를 타살을 전제로 두고 시작을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일단 고 김광석 씨의 아내 되는 분이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가 석연치 않습니다. 이 아내가 진술을 경찰에서 한 거와 자기 엄마한테 한 거, 지인한테 한 거 다 다릅니다. 부모님 나도 친구들 다 나도 그냥 실수예요. 그냥 술 먹고 그냥 장난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내 서 씨가 굉장히 좀 말이 계속 바뀝니다. 96년도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난치다가 손만 놓지 않았더라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2000년도에는 또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아티스트로서 죽음을 선택한 거 아니냐, 그리고 여성 팬과의 관계가 있었다라고 번복을 하게 되죠. 와. 네, 그 여성 팬과의 관계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네, 지금 뭐 아내 서 씨의 멘트가 자꾸 이렇게 조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내 서 씨가 말하는 김광석 씨 자살 이유는 여자 관계입니다. 사실 여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로 인해 심각한 좀 부부 불화가 있었고, 그것이 김광석 씨를 자살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네, 이런 얘기도 있고 영화 속의 주장은 다릅니다. 아내 서 씨가 오히려 불륜을 저질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김광석 씨가 작성한 일기장에 보면은 아내 서 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아내 서 씨가 결혼하기 전에 한 번 더 결혼을 했었고, 그리고 아이까지 출산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와. 파도 끝이 없어. 제가 듣기로는 당시에 그 김광석 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게 사실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영화에 등장합니다. 직접 그 이상호 기자가 본인이 취재한 결과로 우울증 부분이 분명히 그 아내 서 씨가 이제 자살한 근거로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경찰 조사는 어떤 경우에도 우울증 관련된 약품이 발견된 게 없다 이랬고요. 가족들은 절대 누나들은 이거는 그럴 리가 없다. 그리고 당시에 가깝게 지냈던 지인들도 김광석 씨가 병원에 간 거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가장 안타까운 거는 어머니가 끝내 자기 아들 그 부분에서 결백을 주장했고 밝혀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노환으로 세상을 떠난 그 부분이 굉장히 찡하게 뭉클하게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김광석 씨가 정말 자살일 이유가 없다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아내 서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있는데 발달 장애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늘 애틋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식을 두고서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리가 없다라는 것이 한 가지 이유고, 또 두 번째는 평소에 굉장히 소소한 것까지도 다 메모를 남기는 그런 메모 광으로 김광석 씨가 유명했었는데, 자신의 죽음에 관하여서, 자신의 삶에 관하여서 유서 하나 없이 자살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저도 이제 이 얘기에 좀 공감하는 게, 주변의 그 탄원서에 의하면은 평소에 그 아내와 이혼 때문에 다툼이 심했고, 그리고 그 처남이 김광석 씨에게 위협을 가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죽기 직전에 그 발매하게 한 그 앨범이 정말 큰 돈이 됐었나 봐요. 근데 그 상당 부분의 돈을 아내 서 씨가 가져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김광석 씨의 그 타살 의혹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부분은 바로 이 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 재산이 거의 뭐 100억 당시에 이상 되는 재산이고, 지금 얘기했듯이 저작권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습니다. 근데 저작권 부분은 아버지 이름으로 해놓게 됩니다. 그런데 불과 세상을 떠난 지 46일밖에 안 된 시점에서 아내 서 씨가 시아버지 김광석 씨 아버지에게 전화를 수차례 전화합니다. 거의 뭐 욕설도 나오고 뭐 아예 그 시아버지하고 통화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과격한 단어들이, 사실 충격이라면 관객들이 그 부분에서 충격을 좀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돈에 대한 소송이 꽤 길었었어요. 그래서 2005년쯤에 양측 가족 간의 법정 소송이 이제 끝이 났었는데, 거의 100억 원에 이르는 석연도 건물, 그리고 음반에 대한 저작권, 그리고 음원 수입 등이 김광석 씨 딸이죠. 딸에게 이제 양도가 됐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전히 음원 저작권이나 이런 게 모두 다 서 씨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사용하려면 서 씨의 허락이 없이는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거죠. 와, 가슴이 답답하네요, 들을수록. 네, 이번 영화도 보면은 이제 영화가 그 세상을 떠난 가수의 어떤 흔적을 더듬는 그런 다큐인데도 그렇게 많은 김광석의 노래가 많지만 굉장히 한정적으로만 노래가 들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저작권을 전부 서 씨가 갖고 있기 때문에 서 씨는 당연히 이 다큐가 만들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허락을 할 리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한정적으로 상징적인 노래 몇 곡만이 이렇게 반복돼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찡하게 와닿습니다. 네, 요즘 어쨌든 그 김광석 씨, 그 김광석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핫한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밀리에 이걸 관람을 마쳤다고 확인이 됐거든요. 왜 관람을 했을까요, 국장님? 네. 아무래도 뭐 부분적으로 영화에도 그런 얘기도 좀 나오긴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걸 봤던 거는 검찰 내부에서도 이상호 기자가 계속해서 이거를 쑤시고 다니고 하는 동안에 이거를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재수사 사건으로 분류는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공소시효 지났더라도 이게 의혹이 있다면 아마 그래서 그 단체로 한번 이 영화가 도대체 어떤 사실 저도 그런 이유로 영화를 봤기 때문에 그런 호기심으로 본 사람이 많을 텐데 2007년 12월 2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이제 그 공소시효가 15년인데 이제 12월 21일부터 일어나는 사건들은 25년인데 현재는 살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광석 사건에 대한 뭐 공소시효는 2017년 12월 21일 전이니까 15년이기 때문에 이미 지난 상태라서 조사는 단순하게 불가능한데 하나의 비슷한 예를 살펴보자면은 예전에 이태원 살인 사건 영화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조중필 씨 유족이 그렇게 재수사해달라고 요청하고 많이 했었는데 안 되다가 영화가 나와서 좀 사회적 분위기가 되니까 검찰이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은 그 화장실 세트를 검찰청에다 세웠어요. 네, 그래가 직접 그 검증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조중필 씨 찔린 각도라든지 아니면 그 에드워드 이라는 사람과 아터 패터슨의 그 체격 같은 것도 그대로 검증해가지고 결국에는 18년이 지나가지고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해가지고 아터 패터슨 잡아와가지고 이제 복역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검사들이 관심 가진다는 거는 재수사나 아니면 또 재심의 가능성을 또 이제 가져오는 거죠. 다만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특별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김광석 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10만 명 이상 이제 서명을 하면 입법청원 서명을 하면은 이런 유사한 건에 대해 가지고 재수할 수 있도록 하는 김광석법을 안민석 의원, 박주민 의원, 그다음에 진선미 의원, 추혜선 의원 등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작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재수사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한때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이 아내 서 씨를 조사를 했고 인터뷰를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했더니 거짓말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재수사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잘 되려던 그 찰나에 해당 수사팀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팀이 해체가 되고 재수사 약속을 했던 담당 검사가 구속되는 상황에 이른 거죠. 그래서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또 M본부의 그 사실은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도 계획도 있었지만 이 또한 무산됐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의지가 있다면 그간에 좀 일이 있으니까 다시 좀 재수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뭐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의혹이 없이 이렇게 진실이 밝혀지는 건 바라잖아요. 하지만 21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나버린 상태고 이 증거나 증언들 이런 게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또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 걱정이 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리나 씨 말이 맞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태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 들어간 사람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아니면 나머지 하나가 범인인 그런 딜레마 속에서 이게 모든 게 진행됐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좁혀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결국 수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당시 CCTV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지금 20년이 넘은 상황에서 정황 증거들은 또 이제 뭐 엮어낼 수 있겠지만은 딱 아주 뭐 확실한 증거들이 새로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는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사실 좀 약간 의외였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고인이 된 지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고 사실 공소시효도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영화가 왜 만들어질까 좀 궁금했었는데 뭐 이런 얘기 있죠. 그 수사에는 공소시효가 있지만 언론엔 공소시효가 없다. 이 영화를 통해서 이 김광석 씨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자 만들었는데 보니까 1년에 3만여 명에 달하는 이 변사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진실을 계속해서 알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법은 단죄를 못할지라도 정말로 진실을 밝혀서 그 엄마와 아버지는 진실을 알려지지 않은 상태 세상을 떠났지만 누나들이라 그 가까운 지인들 또 김광석을 좋아했던 수많은 팬들에게 가슴에 진 응어리라도 풀어줘라 이런 의미로 이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눈물도 흐르겠지 그리움으로 때론 가슴도 그런데 김광석 씨만큼 리메이크가 많이 된 가수도 드물지 않나요? 맞습니다. 대표곡이죠. 서른쯤에 같은 경우에는 톱스타들이 대거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성시경, 싸이, 이은미 씨가 리메이크했고요. 아이유는 꽃, 나얼은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그리고 서영은 씨는 사랑했지만, 리쌍은 견해 가네 등을 리메이크했는데 굉장히 다 큰 사랑을 받았었죠. 그리고 해외 가수도 리메이크에 합류를 했었는데요. 스웨덴 출신의 안드레아스 샌드런드는 김광석 씨의 명곡 사랑했지만을 리메이크를 했는데 그 제목이 Although I Love You로 됐고 직접 영어 가사를 붙여서 굉장히 잔잔한 팝 발라드로 또 탈바꿈시켰습니다. 김광석 씨의 음악은 TV나 영화로도 정말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건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송강호 씨가 광석이는 왜 그렇게 일찍 죽었대? 뭐 광석이를 위해서 딱 한 잔만 하자 하면서 남북의 병사가 술을 부딪히잖아요. 그때 이제 나왔던 노래가 이등병의 편지였는데 떠오릅니다. 이게 이제 그 김광석 씨 에피소드 제가 하나 쓱 풀어놓겠습니다. 김광석 씨가 굉장히 그 팬들에게 역조공을 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팬들이 선물하면은 그냥 거기서 뭔가 줄 게 없으니까 제 노래를 선물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한 번은 춘천에 가는 길에 한 김광석 씨 팬이 군대 입대하려고 가나 봐요. 그거를 보고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다 해서 군대 그 입대 앞에서 바로 이등병의 편지를 들려주면서 너무 눈물 났겠다. 그 군대 가는 그 팬은 눈물을 흘리면서 입대했다는 그런 또 따뜻한 미담이 있네요. 예. 생애 최고의 선물이었겠다. 와. 사실 이등병의 편지는 군대 가는 남자들한테 한 번씩 불러보는 그런 노래잖아요. 그런데요, 네. 이 이등병의 편지가 사실은 윤도현 씨가 원곡 가수였다는 거죠. 진짜? 원래 윤도현 씨가 불렀었던 곡인데 작사 작곡하신 분이 밴드부의 리더였는데 윤도현 씨한테 목소리가 좀 잘 어울리니까 한번 불러보자고 제안을 했고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공연 때 많이 불렀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들국화의 전인권 씨의 앨범에 이 노래가 실렸었어요. 불렀는데 그런데도 그때까지는 막 이렇게 화제가 되진 않았었던 거죠. 그랬는데 김광석 씨가 부른 후에 바로 빵 터진 거예요. 아니 이렇게 굉장히 쟁쟁한 분들의 손을 거친 노래인데 저는 몰랐어요. 진짜. 곡마다 주인이 따로 있나 봐요. 문자가 따로 있나 봐요. 난 주로 김광석 버전을 불렀는데 다들 사실 뭐 김광석 씨는 뭐 이등병의 편지 말고도 좋은 노래가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 대표곡은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하 기자님? 사랑했지. 맞아요. 아주 명곡. 사랑했지만 이거죠? 오늘 홍석 끊지 마. 같은 날인가요? 코인 노래방으로. 제가 국제가수라서. 네. 저 머리 위에다 비 좀 뿌려주시면 안 돼요? 사랑했지만 이 곡도 사실은 애초에는 김광석 씨 노래가 아니었다. 정말요? 네. 원래는 한동준 씨 곡이었는데 한동준 씨가 이제 본인의 앨범에 이 곡을 넣으려고 막판 작업을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정말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김광석 씨가 그 스튜디오를 찾은 거예요. 듣고 너무 좋아서 그 자리에서 졸랐다고 합니다. 이 곡을 나를 달라. 그래서 30만 원을 주고 이 곡을 본인의 것으로. 와. 사실 김광석을 사랑했지만은 정말 노래 자체도 좋지만 김광석이 기타를 치면서 그 표정, 울 듯 말 듯한 그 표정 거기에 굉장히 팬들이 아주 깊은 인상이 심어져 있죠. 근데 요즘에는 가수하고 싶은 친구들이 무슨 오디션이라든가 아니면 기획사 같은데 들어가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김광석 씨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수가 된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궁금하죠. 김광석 씨는 타고난 가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고3 때 작사, 작곡을 좀 했고요. 그대 웃음소리란 이 곡은 그때 작곡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 나이에 이미 음악에 뛰어난 재질을 발휘했고 82년에 명지대에 이제 진학을 했는데 그때가 마침 민주화 투쟁 이런 대학가에서 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84년도에 대학생 노래패죠. 노차사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여기 가입해서 이제 민중가요를 부르면서 굉장히 활동을 했고 그러다가 김창기, 박기영, 박경찬, 유준열 이런 친구들과 같이 동물원이라는 그룹을 또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는데 유명한 선배 가수죠 당시에 김창완 씨가 그걸 우연히 발견해서 89년 9월에 김광석 씨가 냈던 사실 본인의 첫 번째 앨범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노래에 사랑했지만 이게 대히트를 하는 상황으로 오게 됩니다. 민중가요, 운동권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후에 사랑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서는 좀 변절자다, 무슨 사랑 타령이냐라는 업계 선후배의 얘기들이 좀 있었다고 하지만 음악 팬들은 끊임없이 그의 노래를 들었고 공연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학전 소극장에서 무려 1000회 공연을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학전 블루스 소극장에서는 노래비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90년대 포크의 대표 주자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그 김광석 씨 별명이 공연을 또해해서 별명이 또해예요. 진짜로. 공연을 너무 많이 해서. 확실하게 또해. 확실합니다. 예. 또해 맞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제 뿌락지. 의심이 많아요. 제 뿌락지.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가요계를 보면은 김건모, 서태지와 아이들 룰라 껴드리겠습니다. 네, 듀스 어마어마한 이 댄스 뮤직이 유행했는데 김광석 씨는 이 통기타를 들고 대학로에 가서 포크의 전설로 남습니다. 네. 그때 90년대 당시에 그 댄스 음악의 레전드 두 분이 계시잖아요. 예. 이상민 씨, 최리나 씨. 그때 혹시 김광석 씨 만나보신 적 있어요? 전혀 한 번도 뵙지를 못했어요. 저는 이 당시에 90년대, 91년도 이때가 제가 대학로에서 연극 공연을 막 하고 있을 때인데 저희 이제 교수님하고 친하면 이제 김민기 선생님이신데 김민기 선생님하고 또 김광석 씨하고 또 다 라인이 또 이렇게 친한 그룹이에요. 그래서 가끔 대학로에서 이렇게 보면 기타 하나 메고 우리 야상 잠바라고 하죠. 군용 잠바 같은 그런 거 입고 장발의 뒷모습을 보면 그분이 김광석 씨였어요. 그래서 공연장 앞에서 이렇게 보면 담배 하나 이렇게 물고 있다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사실 김광석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신해철 선배님이 가요계가 너무 분리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함께 좀 만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처음 제가 이제 댄스 그룹 대표로 이제 청음회라고 해가지고 청년음악회 해서 이제 신해철 씨 이제 회장님이 조용필 선배님이시고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매년 한 번씩 모여서 장르별로 다 모여서 이렇게 그 이화여대 건너편에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고 했었죠. 그 전에는 이제 그런 자리가 없다 보니까 아예 김광석 씨를 뵐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요. 한 번이라도 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진짜 너무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 최리나 씨는 한 번도 못 봤고. 네, 한 번도 못 뵀어요. 장르가 다르니까 아무래도. 네네. 김광석 씨 좋은 노래들이 너무나 많지만 사실 그분이 남기고 간 앨범은 고작 4장뿐이잖아요. 그래서 더 애틋하고 더 가슴이 아픈 건 그분의 노래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더 많은 분들이 그리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또 그 김광석 씨에 대해서 추모 공연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김광석 다시 부르기라는 추모 공연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김광석이 태어난 대구의 방천시장에서는 김광석 거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광석 거리야말로 이제 핫플레이스가 됐는데요. 관광객들이 정말 엄청나서 김광석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구에 가면은 또 신기한 버스가 있습니다. 바로 김광석 버스가 있어요.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타요 보듯이 굉장히 반가워요. 여기 보면은 그 버스에
DJ 부스가 있고요. 한 16석 정도 되는 좌석이 있는데 이 대구 시내를 쓱 돌아다니면서 이 김광석의 노래가 나오고 이 DJ분이 김광석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제가 여기 탔던 분을 어렵게 제가 전화를 해서 한번 인터뷰를 따봤거든요. 진짜 어렵게 땄습니다. 직접 이거 보신 줄 팩트로 알았어요. 갑니다. 팩트입니다. 준비 많이 하셨네.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확실히 탄 분 진짜 탔어요. 일단 노래가 너무 좋아서 일단 분위기가 너무 좋고 몇 분 정도가 내리면서 눈물을 훔쳤다. 요게 팩트입니다. 진짜로. 이거 진짜. 굳이 훔칠 필요 있어요? 그냥 닦았다 그러면 되지. 왜냐면 노래하고 그 김광석 씨 삶을 듣는데 눈물이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메말랐어요. 형님.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눈물을 훔쳤다 해서 요거는 조금 빼겠습니다. 눈물을. 그거 눈물이 약간 날 뻔했다. 글썽글썽 충분히 맞습니다. 뭐 음악을 들으면 충분한 그 감정이 맞아요. 그렇죠. 네, 올라오죠. 많이 이해가 되고 또 김광석 씨의 음악과 이야기를 다룬 다양한 뮤지컬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광석 씨의 노래 20곡이 원형 그대로 보존된 바람이 불어오는 곳도 있고요. 이야기가 아주 딱딱 맞게 떨어지는 스토리와 노래가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그날들이라는 뮤지컬도 있어요. 또 김광석 씨의 자작곡은 물론이고 미발표곡 2곡까지 포함해서 들을 수 있는 뮤지컬 디셈버도 있었습니다. 그 김광석 씨의 음악은 여기 국경도 초월한 것 같아요. 독일의 힙합 그룹이었던 디 오르존스가 2009년에 20곡이었죠. 김광석이라는 곡을 발표했어요. 그때 그들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요. 김광석 씨에 대해서 한국의 커트 코베인, 한국의 밥 딜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높게 본 거라고 할 수 있죠. 음악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김광석 씨의 노래를 부르는 후배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도 벌써 21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김광석 노래에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류 가요라는 게 사실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돌 음악이 주류가 되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반대로 그런 모습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의 상징으로서 올드한 이미지의 그 김광석 씨 노래들이 다시 재탄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럼 황영진 기자님은 왜 대중들이 김광석 씨한테 뭐 환호를 많이 하는지 혹시 뭐 또 준비한 거 있으세요?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초록창에 김광석이 왜 인기가 많나요? 쳐봤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진짜 있더라고요. 뭐라고 치셨나요? 댓글을 다신 분이 기가 막히게 달았어요. 뭐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이 사람 노래가 내 마음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뭐 30쯤에나 이동규 편지는 내 마음을 읽은 거잖아요. 정확하네요. 그죠? 그리고 또 김광석 씨 목소리를 대체할 만한 분을 제가 여태까지 못 본 것 같아요. 그 보이스를 좀 따라할 수 있는 가수분은 아직 사실은 김광석 씨 노래는 한편의 그 시적인 가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의 마음을 좀 건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가수 김광석을 열광하는 사람들한테 아직까지도 열광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인정받는 레전드 스타가 최근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한정 기자님. 네, 가요계 레전드 문화 대통령이죠. 서태지 씨가 드디어 컴백을 했습니다. 지난 2일이었죠.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데뷔 25주년 콘서트를 가졌는데요. 아주 쟁쟁한 스타들이 함께 무대를 꾸몄습니다. 밴드 국가스텐이 오프닝 무대를 함께 꾸몄고요. 그리고 요즘 대세의 아이돌이죠. 방탄소년단과 함께 콜라보 무대를 꾸며서 굉장히 화제를 받은 바 있죠. 이번 공연은 2015년 단독 콘서트 이후에 2년 만에 이제 팬들을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모아졌었는데요. 여전한 티켓 파워를 자랑했습니다. 35,000명의 관객이 함께했고요. 25주년을 맞이해서 서태지 씨의 명곡을 후배 뮤지션들이 리메이크해서 부르는 그런 음원 프로젝트도 꾸준히 진행이 됐었어요.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방탄소년단 공연도 같이 하고 음원도 컴백홈 음원을 냈었죠. 또 헤이즈, 윤하, 크러쉬 등 현재 가장 핫하다는 후배 가수들이 함께해서 서태지 씨의 25주년을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서태지 씨는 앨범과 앨범 사이에 공백기가 많은 가수이기도 한데 아직 새 앨범은 언제 나올지 미지수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긴 공백 기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랑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뭐 서태지 씨 하면 뭐니 해도 음악성 아닙니까? 그리고 음악의 완벽주의자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 녹음이 끝난 음반이에요. 믹싱만 남았습니다. 한 믹싱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믹싱하려고 6개월 동안 집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2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믹싱 작업을 6개월 동안 하고 그리고 뭐 이런 적도 있습니다. 혹시 뭐 자연의 소리를 찾겠다고 해서 흉가에 가서 산골에서 그걸 녹음해 오고 정말 그런 거 봤을 때는 사랑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네, 일단 서태지 씨는 뭐 음악성도 당연히 뛰어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은근히 친근감 있는 가수이기도 해요. 많이 신비주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팬들한테는 때마다 뭐 게시판을 통해서 글을 남기기도 하고요. 뭐 크리스마스나 연말이나 연초에 꼭 이렇게 팬들을 향한 조금 애정어린 글들을 많이 남기면서 사진도 공개하고 그러면서 좀 밀당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또 콘서트 때는 그 미리 리허설을 하거나 그 준비를 할 때 바리케이트에 그 앞에 사람을 좀 여러 명 세워놓고 자신이 직접 부딪히면서 이게 안전한지 아닌지 좀 시험을 하기도 하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음향 체크를 다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또 수많은 경호원들이 있잖아요. 고용한 경호원들이 서태지 씨를 위한 경호원이 아니고요. 바깥에서 기다리는 팬들을 지키라고 경호원들을 밖에서 이제 같이 함께하게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팬 바보의 원조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모습에 홀딱 빠지신 분이 김묘상 기자님이시죠? 접니다. 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죠. 막연히 그냥 서태지 씨가 굉장히 은둔형이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그런 면이 있는 건 쇼킹하네요. 저는 서태지 씨가 최근에 활동했으면 SNS도 안 할 것 같은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SNS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 채널로 하고 있죠. 서태지와 아이들이 사실 데뷔할 때 전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대단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땠어요, 하은정 기자님? 네. 92년도에 데뷔를 했습니다. 당시에 M본부 특종 TV 연예에서 난 알아요라는 노래를 처음 불렀는데 당시 포맷이 약간 평가단에게 평가를 받는 포맷이었어요. 근데 제 기억에는 굉장히 혹평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 프로를 그걸 봤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진짜 이상하게 조금 특이한 옷을 입고 세 분이서 막 알아가면서 이렇게 추는데 7점 몇 점, 8점. 뭐 그걸로 받았어요. 그리고 첫 데뷔가 그렇게 신통치 않았다. 그 평가도 굉장히 낯설다, 뭐 이상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받았죠. 근데 평가는 외부에서 평가는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저희 저희는 친오빠는요 그거를 한 반절 정도 듣다가 비디오로 녹화를 했어요. 와, 그 반절을 듣고 그래서 저한테 동생 죽이는 가수 나왔대요. 그러니까 오빠도 되게 춤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동생 예술이라고. 그래서 저 그거 반절 녹화된 거를요 몇 번을 돌려봤는지 몰라요. 근데 그 평가단하고 대중이 바라봤던 그 점수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이제 하강훈 씨가 작곡 맞잖아요. 근데 그분이 점수를 낮게 줬어요. 난리 났죠. 그때 당시 제작진이 너무 세게 주지 마라. 좀 적게 줘라 그래서 적게 줬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몇십 년 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진짜 몇십 년 동안.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몇십 년 지나고 텔레비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괜히 그거 점수 낮게 줬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힘들어하더라고요. 서태지와 아이들 그 노래들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지금 들어도 별로 어색하거나 그렇게 촌스럽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것 같아요. 아주 세련이야. 앞서간 거죠. 90년대 초반에는 트로트가 대세였어요. 그러니까 주현미가 가요대상을 3년 연속 받을 정도로 정말 주현미의 대세였거든요. 지금 치면 뭐 아이유라고 비교해도 될 만큼 대단한 주현미였는데 그 트로트판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랩댄스로 간 게 바로 서태지란 말이에요. 네. 이 대한민국 역사를 음악계를 바꾼 건 서태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근데 초반은 좀 좋지 않았어요. 이 서태지와 아이들 매니저 증언에 따르면은 이 나나라요 음반을 들고 PD에게 갖다 주면은 이걸 들어본 PD가 이 던지면서 이렇게 정확히 던집니다. 던지면서 이런 음악은 이태원 가서 틀어라. 난 못 틀겠다. 그리고 매니저 선후배들이 이건 망할 거다라고 했는데 대성공을 거둡니다. 얼마나 대성공이냐면 팬들은 물론이고 같은 연예인 신분인데도 서태지를 보기 위해서 그 서태지와 아이들 대기실에 가갖고 서태지 언제 오나 기다릴 정도로 근데 서태지는 아쉽게도 차에 있다가 방송하고 바로 가고 이래서 많이 못 봤다고 해요. 사실 그 대기실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지는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고요. 네. 그렇습니까? 아니요, 기다리진 아닙니다. 않았는데 늘 그건 궁금했어요. 오늘은 언제 나타날까? 맞아요. 너무 늦게 어디 났군요. 어느 경로로?
요거를 뭐 제가 기다렸다는 거는 제가 정확히 해주는 게 룰라는 안 기다렸지만 육각수 형님 기다렸다고 합니다. 정확히 제가 육각수 형에게 물어봤어요. 육각수 형 몇몇 사람들이 그 앞에서 기다렸다고. 그러니까 모든 가수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언제 어느 경로로 올라올까. 왜냐면 아무도 몰라. 어디로 올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저희 같은 이제 가수지만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볼 계기가 아예 없는 거예요. 저희도 같은 음악 프로를 하지만 TV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서태지와 아이들이 딱 나타나면서 또 달라진 가요계 풍경이 저희가 이제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앨범을 준비할 때는 계속 예능 프로든 뭐든 계속 이렇게 출연을 하면서 음반 준비를 했어요. 근데 서태지와 아이들이 새로운 또 맞아요. 방향을 만든 게 충전하고 오겠습니다. 휴식기가 있죠. 휴식기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은근슬쩍 가수들도 이제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나름 음악 작업할 때는 조금 더 이제 좀 편하게 음악 작업을 할 수 있는 또 계기도 됐었어요. 가장 인정하는 건 첫 방송, 컴백 무대 리허설에 모든 가수들이 그 앞에 서서 구경을 합니다. 그 리허설 무대를. 어떤 음악으로 어떤 춤을 출까. 왜냐하면 절대 사전 공개 안 되는 가수로 유명하거든요. 그 사전에 그 음악 자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그 멤버 두 분밖에 없는데 양현석 씨와 이준호 씨. 그분도 그 두 분도 마지막에 서태지 씨가 녹음을 다 마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부분을 녹음할 때야 돼서 이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완벽한 그 비밀리에 붙인 이 음악과 퍼포먼스를 모두가 나와서 구경하는 거죠. 최고예요, 최고. 혹시 예전에 뭐 활동하실 때 서태지 씨 만나 보신 적 있으세요? 궁금합니다. 예. 네. 저는 그 이제 우리가 한때 그런 공연이 늘 있었어요. 뭐 드림 콘서트나 내일은 늦으리 콘서트, 평화 콘서트. 이때는 늘 끝나면 모두가 모여야 돼요. 그때는 사실은 서태지와 아이들도 뭐 끝났다고 해서 참석 안 하고 그냥 가지는 못하는 이게 늘 그 무대만큼 이제 그때 그런 무대에서는 늘 만나죠. 네, 만나는데 서태지 씨는 뭐 거의 말을 안 하고 이제 양현석 씨만 이제 가끔 저한테 똑바로 하자. 맞아. 그때 정확하게 그때 서태지 씨가 그랬어요. 아, 왜 그래 형? 똑바로. 왜냐면 이제 저하고 친하니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잘하자 이런 느낌에. 근데 사실 연예인들이요 현석이 오빠나 준호 오빠랑은 되게 서슴없이 잘 지냈어요. 근데 이제 서태지 씨는 정말 말 한마디 걸어본 적도 없고 목소리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게 너무 아쉬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건 있어요. 그 음악이 당시에 이제 음악의 힘이 결국은 방송의 힘을 이겨 넘어섰다라는 걸 그 이제 보여줬던 그룹이죠. 뭐냐면 방송국에서 그 당시에 댄스 가수들한테 하지 말라고 했던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 불만으로 이준호 씨가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음악에 나왔는데 셋 다 춤을 추지 않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진짜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송 이 프로그램에 대한 항의다라고 셋이서 음악에 나왔는데 춤을 안 추는 거죠. 생방송에. 시위를 한 거랑 마찬가지죠. 시위한 거. 네, 그래서 이거 방송 사고 아니냐 그랬는데 뭐 전주 부분이 흘러가고 이준호 씨 부분이 나와자 이제 카메라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나와가지고 일명 뭐 당시 베이비라고 했던 그 두 바퀴를 딱 돌면서 이제 셋이 동시에 춤을 추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뭐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항의를 한 거다. 제가 듣기로는 룰라가 원래 3인조로 데뷔를 하려고 했는데 이 서태지와 아이들 때문에 4인조로 바뀌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맞나요? 듀스였죠, 맨 처음에. 일단은 뭐 정확하게 말을 하면 그 대형 기획이라는 당시에 그 신해철 씨 소속돼 있고 그 회사에 이제 먼저 솔로가 되고 싶어서 오디션을 봤다가 넌 솔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친구 후배 한 명을 동네에서 급파해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해서 갔는데 듀스 때문에 너희 둘은 안 되겠다. 그래서 한 명을 또 후배를 불러가지고 셋이서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오디션을 봤는데 너희들 셋이 서태지와 아이들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김지현 씨가 들어와가지고 룰라가 된 거죠. 하여간 당시에는 듀스, 서태지와 아이들 두 팀을 이길 수 있는 듀엣이나 트리오는 없었어요. 네, 레전드 스타들에게는 꼬리처럼 따라붙는 별명들이 있습니다. 서태지 씨는 문화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요. 그가 문화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청소년들한테 끼친 영향력이 정말 대단했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대중가요는 서태지의 등장 전과
후 이렇게 나뉜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 그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한 시대의 문화 코드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아티스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대중 가수로서는 사실 굉장히 꺼려하는, 예를 들면 교육제도 모순, 그게 뭐 교실 이데아였고 또 청소년 가출, 이것도 뭐 컴백홈에서 표현을 했고, 이런 어떤 사회적 이슈가 된 사회적인 문제들을 문제제기를 하면서 음악에다 녹여냈고, 국악과 또 랩을 접목을 하고 갱스터 랩, 이게 다양한 장르 속에 이런 쉴 새 없이 이런 거를 시도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가요계를 신선하게 바꿔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서태지와 아이들 1집, 2집을 들어보면 사랑과 우정, 이별 얘기가 있었는데 3집부터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특히 이제 그 발해를 꿈꾸며라는 노래는 통일을 기원한 노래인데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고,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이 노래를 듣고 팬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존경을 받는 가요계의 대통령 서태지라는 얘기를 남겼습니다. 대단한 거죠. 뭐 사실 음악이나 그 가사 이런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냥 사회적 트렌드를 다 선도했기 때문에 문화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분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서태지가 하면 유행이죠. 네, 그래서 패션 같은 경우에도 서태지 씨가 도입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가지고 뭐 레게 머리도 그렇고 염색도 그렇고 그런 힙합 패션, 뭐 세기 패션 이런 거 전부 다, 거기다 뭐 스노우보드 패션 이런 것들을 최초로 유행시킨 사람으로 유명하고, 다들 기억할 겁니다. 상표. 사실 이게 처리 공문했으니까 협찬받은 거랑 상표를 못 뗀 건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이거 사실 그땐 충격이었죠. 당시에 최초로 이제 가수가 의류 회사와의 그 합작으로 그 의류의 어떤 협찬비를 받고 옷을 입는 그 시작이었죠. S 브랜드. 예, 그래서 B 브랜드. 당시에 그 S 브랜드의 마케팅 총괄 이사였던 분이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 다음으로 우리 룰라에게 또 콘서트 비용을. 잠깐 믿어주세요. 저희 다음으로 저희 받았어요. 시청자도 너무 예측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패턴이 닦였으니까. 이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미니미니라는 미니 컴포넌트 광고가 있거든요. 그 광고는 정말 이 시대를 이제 트렌드를 이제 만들어가는 가수, 첫 번째 서태지와 아이들, 두 번째 듀스, 세 번째 룰라. 기승전 큰 논란. 스피커에서 제가 나왔습니다. 스피커에서 얼굴만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서태지 씨 얘기로 돌아가면요. 네, 뭐 그냥 뭐 하나의 가수였다, 뭐 하나의 그냥 아이콘이었어, 이렇게 부를 수만은 도저히 없는 정말 하나의 문화 현상이었고, 뭐 패션부터 음악부터 그냥 춤, 노래까지 어떻게 뭐 더 이상 미사일 여구가 필요 없는 그런 분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래서 이 가수를 분석한 책이 거의 20권에 달할 정도로 정말 분석 대상이기도 했고, 또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정말 여러 번 다뤘던 그런 아이콘이기도 했습니다. 뭐 존재 자체가 그냥 저희한테 감사한 일 아닌가요? 음악 시장도 확 변화를 줬고, 또 저희 이런 가수들에게도 새로운 편의를 또 많이 주기도 했고, 너무 많은 변화를 주신 분이라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사실 뭐 저는 그 서태지 씨가 데뷔하기 전까지는 공부를 되게 못하는 중학교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의 콘서트장에 갈 수 있다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엄마랑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진로가 그랬죠.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랬고, 대학교 이제 졸업할 때쯤에는 이제 어떤 회사에 들어갈지 결정을 하는데, 그때 저의 진로도 서태지 씨를 염두에 두는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기자를 하면 이제 서태지 씨를 분명히 언젠가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그때는 은퇴하신 상황이었긴 했지만, 그래서 근데 이런 사례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서태지를 만나기 위해서, 혹은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서 어떤 직업을 선택했어, 뭘 해왔기로 했어,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좋아하는 가수, 팬 뭐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도 했던 그런 아이콘이라고 말을 사실 이렇게 존재 자체로도 파급력이 대단했던 서태지와 아이들입니다. 해체와 은퇴 소식에 또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뉴스에 나오고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도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저는 뭐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한참 기자로 젊은 기자로 뛸 때니까. 사실 서태지 씨처럼 모든 연예인들이 그렇지만 최정점에 설 때 가장 부담스럽게 힘듭니다. 그래서 서태지 씨를 향해서 기대하는 많은 팬들, 수많은 팬들, 새로움에 대한 부담, 그리고 새로운 창작에 대한 고통. 그래서 본인이 은퇴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박수 칠 때 떠나라. 정말 화려할 때 내가 미련 없이 던진다. 이래서 이제 은퇴식을 가졌고 사실 이 은퇴 때 초중고등학생, 대학생들까지 그 허탈감과 어떤 안타까움, 충격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뭐 그런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냈고요. 사실 실제로. 뭐 일간신문의 사회면에 이게 좀 등장하기도 했었는데 뭐 X세대 집단 히스테리 증상, 난장판, 서태지 집 앞, 오빠부대 집단 히스테리 증상, 자살도 불사하겠다. 그런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들이 뭐 일면들 장식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서태지 씨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도 엄청났죠. 네, 돌아왔을 때는 3명이 돌아온 게 아니고 1명이 돌아왔습니다. 서태지 씨 혼자 돌아왔고요. 뭐 음악만 돌아왔습니다. 뭐 전혀 방송 활동하지 않고 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당시 음반 판매량이 100만 장 이상 올렸습니다. 그만큼 대중들이 서태지를 잊지 않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좀 지금 보면 좀 뻔한 루머예요. 미국에 살다가 돈이 없어져가지고 돈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컴백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러다가 은퇴 4년 만이죠. 2000년 8월에 김포공항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때 정말 그 스웨터, 패션. 머리 스타일. 그때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머리 스타일이 지금 머리 스타일. 일명 최양락 스타일이에요. 미국에서 찍힌 사진이다 하면서 팬들 사이에서 들어오기 전에 사진이 돌았었어요. 근데 그 시옷 옷에 머리는 단발머리 이렇게 길게 막 돌아다니는 거여서 누가 악의적으로 이런 사진을 터뜨리고 있다고 우리 오빠가 이럴 리가 없다고 했었는데 나왔는데 그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요 알까기 이게 방송에서 좀 많이 나오셔갖고 최양락 선배님이 단발머리였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좀 안경도 쓰고 오지 않나요? 네, 안경. 그래가지고. 우리 3,000명 정도가 그때 모였는데 김포공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의 인파로 기록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은퇴 후에 컴백하고 나서는 예전과는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공연은 물론이고 가요 프로그램이나 예능 프로그램도 나오면서 예전에 그 고수했던 신비주의 컨셉에서 조금 이렇게 탈피하고 있죠. 그리고 또 후배 가수들하고도 콜라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이유 씨하고 함께한 그 소격동, 아이유도 그렇고 서태지도 그렇고 윈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지아 씨랑 이제 이혼 사실이 나오게 되면서 팬들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결혼 소식도 듣기 전에 이혼 소식부터 듣는 거냐 이런 반응을 낳기도 했는데 사실 이것도 주요 방송 뉴스로 많이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태지 씨의 사생활에 대해 가지고 사실 가려진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게 사실 거의 첫 번째 그 보도가 되면서 한 번에 이제 큰 관심이 쏠리게 됐죠. 근데 그 이혼 소식보다 더 놀라웠던 게 또 결혼 소식이었잖아요. 그것도 상대 그 여자분이 같이 뮤직비디오를 찍었다는 배우 이은성 씨인데 무려 나이가 16살 차이였습니다. 근데 또 3년 동안 비밀 연애를 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2013년에 결혼한 다음에 1년 3개월 만이죠. 2014년에 딸을 출산했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또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 태교 음악을 만들었었죠. 그 성탄절의 기적이라는 노래였는데 이 음악을 만들기도 했고 또 출산 당시에는 꽃다발을 들고 이은성 씨가 있는 그 산후조리원에도 갔다는 소식도 있었고 또 빵을 들고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어요. 또 딸을 안고 병원과 산후조리원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기뻐했다는 후문도 들려옵니다. 사실 한국 음악사에서 서태지 씨가 남겼던 충격이라는 것들은 결국 이제 그분을 철진한 가수, 옛날 가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영원한 아티스트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하고 사실 뭐 몇 가지 여러 논란들도 많았긴 하지만 앨범을 발표할 때마다 끊임없이 화제가 되고 또 음악적으로도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했던 분은 또 누가 있나 생각해보면 잘 떠오르지 않기도 하거든요. 그분이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가요계를 대표하는 3대 왕이 있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의 전설입니다. 국장급 이상이 나와서 마중을 나갈 정도로. 어느 순간에 방송을 싹 그만두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매니저분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매니저의 집에 찾아가서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며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했던 서태지 씨처럼 우리나라 가요계를 대표하는 3대 왕이 있습니다. 바로 가왕, 마왕, 제왕. 한은정 씨 동의하십니까?
아, 그럼요. 당연하죠. 사실 가왕하면 조용필, 마왕의 신해철, 그리고 제왕의 이승환 씨를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세 분들을 빼고 가요계를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름 자체만으로도 레전드 스타임을 인정하는 세 사람인데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강일홍 국장님은 누가 제일 레전드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야 뭐 당연히 왕 중의 왕이 조용필이죠. 사실 조용필 씨는 한국 대중음악의 전설입니다. 이거는 뭐 본인뿐이 아니고 누구라도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조용필 씨가 이제 컴백했을 때 한동안 공백을 가졌다가 미국의 빌보드닷컴이 직접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필 씨에 대해서는 80년대부터 이미 대한민국의 모든 가수상을 휩쓸었다. 물론 지금도 쟁쟁한 스타로 군림하고 있다는 얘기를 덧붙였고요. 조용필 씨는 뭐 가왕이라고 칭하는 이유가 뭐 팝 발라드는 물론이고 고전, 또 트로트, 민요, 심지어 동요까지 어떤 장르도 다 소화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런 그 점 때문에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평하는 것 같습니다. 조용필 씨는 한국 음악사에서 어쨌건 가장 많은 음반 판매량을 기록한 가수로도 꼽히는데요. 1집인 창밖의 여자부터 이미 가요계 최초 밀리언셀러를 기록했고 1994년에 이미 1000만 장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까지 발매한 그 19집까지의 누적 판매량은 소속사도 정확히 모른다. 2013년에 조용필 씨가 10년 공백을 이제 끊고 19집 앨범을 냅니다. 근데 이제 앨범을 정식으로 내기 전에 맛배기를 한 곡을 선보인 게 바운스입니다. 바운스가 난리가 났는데 바운스. 아닌 오빠가 아닌데요. 바운스. 이거 아니야. Bounce, bounce. 사실 조용필 씨가 이제 그 당시에 이미 6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아이돌들이나 음원 차트 1위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고요. 그러니까 조용필 씨의 노래 뭐 창밖의 여자라든가 뭐 돌아와요 부산항에 뭐 이런 고추잠재 이런 노래에 익숙한 중장년들은 아 역시 조용필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인정을 했고 이 바운스 때문에 조용필 씨라는 그 세대가 달리해서 젊은 세대는 전혀 몰랐던 세대들까지도 아 말로만 들었던 레전드가 바로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위아래 다 섭렵한. 얼마나 그 바운스가 미쳤냐면 이 9개 음원 사이트를 올킬합니다. 더 대단한 건 특별한 그 음원 사이트에서 공개를 하지 그 뭐 특별한 활동을 안 하고 공개도 안 했는데 그게 바로 1등을 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한 조용필 씨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랜만에 컴백하고 이러면 이제 다른 유명한 가수들이나 유명한 팬덤들이 있는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요. 막 소속사 대표들도 막 부탁을 하고 해서 글을 올려주고 그런 걸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는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조용필 씨가 돌아왔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뭐 아무런 부탁도 없었는데 당연히 윤종신 씨, 빅뱅 태양, 샤이니 종현까지 스스로 자기가 자처해서 글을 올리는 지경에 이르렀죠. 윤종신 씨 같은 경우에는 형님께서 오셨습니다. 태양 씨는 조용필 선배님 미리 보기 음원이 이렇게 좋을 수가. 종현 씨 같은 경우는 말이 필요 없어요. 들어보세요. 존경해요 선생님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는 이전까지 조용필 씨를 몰랐던 그런 10대 팬덤까지도 그런 음악을 듣게 흡수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조용필 씨에 대한 얘기를 조용필 씨의 실제 이제 매니저분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되게 좀 의외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그 상남자고 그리고 이제 다투면 먼저 이 조용필 선배님이 그 매니저의 집에 찾아가서 나오라고. 너 나오라고. 맞짱 너 화해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싸웠으면. 그러면 이제 매니저가 안에서 아니 그냥 가. 막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시고 이렇게 막 서로 대화를 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이제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술을 또 마시고 화해하면 또 그 긴 시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두려워서 문을 막 안 열어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를 계속 얘기를 듣다 보면 아무래도 그 조용필 씨의 그 음악적인 거 외에 뭐 일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선배님인 것 같아요. 뭐 어떤 뭐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예전에 보면 모든 프로그램, 가요 프로그램 같은데 제일 마지막 그 피날레 엔딩. 스타는 마지막에 나온다. 오프닝은 누구 하고 야 원래 조용필은 마지막에 나와. 이 말을 만드신 분이 조용필입니다. 그래서 토토즐에서는 화요일에 만나요 뭐 이거 하고 가요 톱10은 무조건 마지막은 조용필.
이런 공식을 만들어낸 대단한 분이죠. 아니 심지어는 TV에서 기도하는 그러면 TV 보다가 다 나머지 다 우리 식구들도 사랑의 손길로 몹쓸 성공. 아니 그 석준 씨가 말씀하신 대로 조용필 씨가 항상 엔딩 무대를 마무리를 하셨는데 그렇게 엔딩 무대를 채우던 조용필 선배님께서 어느 순간에 방송을 싹 그만두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어떤 얘기인가요? 뭐 대중 스타 가수이지만 본인 어떤 신비로움이나 신비감, 자기 관리 모든 거를 다 관리를 하면서 이제는 공연에만 전념을 하게 됩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1993년에 해운대 콘서트가 있었는데 그때 10만 명이라는 경이적인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또 그로부터 10년 후에 2003년에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을 전석 매진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또 10년 후에 2013년에 아까 얘기했던 바운스 그리고 또 공연에 컴백해서 정말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죠. 요 잠실 주경기장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공연할 때마다 매진이에요. 근데 더 대단한 거는 이 비가 오는 날 매진시키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비가 오는 2번의 날이 있었는데 역시 매진시킵니다. 정말 대단한 티켓 파워를 해줍니다. 네. 내년이 조용필 씨의 50주년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데뷔 50주년인 만큼 각종 프로그램에서 아마 러브콜을 할 준비 태세를 이미 갖추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요계 두 번째 왕은 독보적인 별칭을 가진 분입니다. 바로 마왕 고 신해철 씨입니다. 네, 이보다 더 어울리는 별명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궁금한 거는 언제부터 이분 앞에 마왕이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신해철 씨가 뭐 가수로 굉장히 풍미를 했지만 그 라디오 DJ를 꽤 오래 했습니다. 어둠의 세계를 컨셉트로 했던 그 고스트 스테이션. 이때 이걸 하면서부터 이제 마왕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청취자들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기록을 보면은 이미 90년대 후반에 신문기사에 마왕이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기사 안에. 독특한 대중문화와 뛰어난 무대의 카리스마로 마니아들 사이에 특히 마왕으로 불리는 신해철은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훨씬 그 이전부터 마왕이란 타이틀 누군가가 팬들이 붙여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뭐 마왕이라는 수식어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식어가 제일 좋은데 교주라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콘서트장이나 이런 데서 팬들이 이제 무왕장 할 때 질서정연하게 그 팬들을 정리하는 모습이 마치 뭐 종교단체에서 정말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그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교주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해요. 고 신해철 씨는 가왕 조용필 씨와도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맞습니다. 신해철 씨가 첫 데뷔 무대 바로 88년도에 대학가요제의 무한궤도라는 그룹으로 처음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당시 불렀던 노래 다 기억하시죠? 그대에게라는 곡이었는데요. 당시 심사위원이 조용필 씨였습니다. 결국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당시 조용필 씨는 아주 이 무한궤도를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직접 음반 회사를 소개시켜주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정말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거의 솔로 또 듀엣 여러 나왔을 때 거의 마지막인가로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 무한궤도가 밴드로 등장을 했는데 첫 인트로가 이건 뭐지? 할 정도로 무슨 빵빠레 울리듯이 따다다다단 딴딴 따다라단 따단 따라다다다 이게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떤 대회에 나왔다는 느낌보다는 콘서트를 하듯이 막 방방방 뛰면서 관객을 이렇게 유도하고 막 같이 관객들을 호응하면서 저는 약간 그런 걸 봤던 기억이 나요. 경연에 진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게스트 모신 축하 무대 해주러 나온 게스트 느낌이었고 굉장히 성숙돼 있던 음악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제 그대에게 작곡은 너무 유명한 일화인데 부모님 반대가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불을 덮고 멜로디언을 이렇게 연주하면서 작곡했던 일화가 있는데 부모님이 굉장히 반대가 심했어요. 근데 이제 고모님이 있는데 고모님은 또 신해철의 음악을 굉장히 찬성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신해철이 공연하는 거를 이 고모가 부모님을 끌고 와서 봤대요, 같이.
부모님마저도 반대했다고 그럽니다. 왜요? 노래가 너무 난해해서. 근데 그대에게가 대상을 받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가수를 시켰다고요. 네. 아무튼 데뷔 이후에 아주 정말 꾸준한 활동을 하면서 존재감을 발휘했었죠. 네, 대학가요제 이후에 1집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아, 요거에. 정말 최고의 노래죠. 슬픈 표정 하지 요 CF 있잖아요.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너에겐 타이거가 있으니까. 그거 모르십니까, 여러분들? 알아요. 타이거. 네. 슬픈 표정하지 마. 타이거가 있으니까.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 1집이었고요. 92년에는 넥스트라는 밴드를 결성해서 꾸준하게 활동을 했는데 뭐 사람의 어떤 뭐 존재, 행복, 가치 이런 철학적인 내용도 들어갔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어떤 사회 문제까지 락으로 표현을 하면서 정말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왜 미디 음악이라고 하잖아요. 컴퓨터 음악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의 미디 음악의 1세대다 보시면 되죠. 참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역시 신해철 씨는 천재 뮤지션이었다는 생각도 드는데 뭐 그 자체로 너무나 스타성이 뛰어난 스타이기도 했고요. 근데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참 거침없이 밝혔던 논객이면서 또 사회운동에도 열심히 참여했던 소셜 페이너이기도 했는데요. 뭐 한때 뭐 글을 좀 호불호가 강하다 보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독설가다 이렇게 치부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냥 굉장히 균형 잡힌 시각에서 할 말 다 했던 사람이었다고 기억하고 사실 신해철 씨가 아니면 그런 말은 전에도 후에도 한 적 없는 그런 멘트들이 여전히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가끔 토론 그 방송에서 본인이 늘 쓰던 선글라스와 타투를 가리지 않고 나와서 이제 소신 발언을 했던 그 기억이 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연예인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어디에서도 그를 볼 수가 없습니다. 신해철 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졌을 때 당시 분위기가 어땠나요? 2014년 10월 17일 날입니다. 이때 장협착 수술을 받았는데 사실 안타까운 게 그 협착 수술 받은 지 열흘 후에 10월 27일 날 사망하게 됩니다. 그때가 나이가 46살입니다. 신해철 씨가 6년 만에 활동을 컴백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팬들한테는 더욱더 큰 안타까움이었죠. 그때 이제 그 신해철 씨의 집도 수술했던 사람에 대해 가지고 이제 업무상 가실치 사염이 재판이 지금 진행됐는데 3차 공판이 계속 연기돼 가지고 항소심이 연기돼 가지고 아직까지 재판 자체가 끝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의료 사고로 1개월 이상 환자가 의식불명에 빠졌을 때 유족들이 의료진과 의료기관 동의 없이 의료 분쟁에 이제 조정에 돌입할 수 있게 하는 그 의료법 개정안이 이제 들어갔는데. 그 이름이 신해철법으로 남아가지고 지금 이제 있습니다. 그 사실 저는 이제 신해철 씨가 제가 이제 결혼을 하면 주례를 봐주기로 약속을 했던 상태였었어요. 사실 그랬는데 중대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저는 금방 회복하겠지. 그냥 설마 했는데 소식을 듣고 나니까 그냥 막 이렇게 슬픔이 온다기보다는 그냥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주례 없이 그냥 마음을 정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결혼할 때 주례 없이 했던 것도 오빠가 꼭 해주기로 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마음에 걸려서 남이 하는 건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 사망 소식 딱 듣자마자 되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분노장애 있는 것처럼 좀 화가 조절이 안 되고 변명하는 걸 자꾸 듣게 되니까 상대 측에서 너무 많이 화가 났고 상민이 오빠나 저나 해철이 오빠랑 가깝게 지냈었거든요. 실제로 대기실에서나 이런 데 보면 되게 재밌고 자상하고 자꾸 누구를 웃기려고 하시고 굉장히 그랬던 분이었는데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사망 소식을 듣기 한 몇 개월 전에 같이 녹화를 또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도 리나야 수술 그만해. 옛날 얼굴이 더 귀여워.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그러면서 장난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짜증나고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사망 소식 듣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매일같이 저녁으로 병원을 가서 울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 집으로 발길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늘 집으로 가는 길엔 거길 들리게 되고 병원을 들리게 되고 병원을 가면 저 같은 후배들 선배님들이 늘 취해 있으셔서 취하신 상태에서 신해철 씨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고 그 시간까지도 팬들은 병원을 떠나지 못하고 신해철 씨 음악을 틀어놓고
계속 병원 앞에서 신해철 씨를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그 신해철 씨 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역시 울림이 그렇게 강한 분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 사망 이후로 그 뭐 정치인부터 해서 뭐 가요계 선후배, 방송 관계자분들 어마어마한 분들이 추모 물결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신해철 씨의 바람에 따라서 이 팬들도 조문을 할 수 있게 해줬는데 1시부터 9시까지만 이제 할 수 있게 해줬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그 시간 제약을 없애서 이제 했는데 이 소속사 발표에 따르면 조문객이 15,000명이 왔다고 합니다. 예. 장례식이 2번 열렸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다가 의혹 때문에 유족들의 동의를 받아서 부검을 하게 되는 바람에 장례가 중단됐고 그때 이제 장례식 할 때 서태지 씨가 추도사를 읽었죠. 네, 이 신해철 씨 이주기 때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그대에게란 노래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그가 그립고 그의 노래가 그립다라며 자신의 SNS에 직접 추모글을 올리기도 했고 싸이 씨는 얼마 전에 콘서트에서 신해철 씨 추모를 했습니다. 10월 27일이죠. 신해철 씨의 3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공판이 하루빨리 마무리돼서 아무쪼록 편히 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요계 3대 왕, 마지막으로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왕자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하신 분이죠. 바로 콘서트의 제왕 이승환 씨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2015년도에 열린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공연 예매율 1위, 한국 콘서트의 원조, 공연 장인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2016년 10월에 열린 콘서트, 골수 팬들을 위한 콘서트가 열렸었는데 당시에 최단시간 매진, 최장시간 공연이라는 이색적인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티켓 오픈 1분 만에 2,200석 전석이 매진됐고 공연 시간은 정말로 이거는 해도 너무한 것 같은 8시간 27분. 8시간? 그러니까 아티스트 단독 공연으로는 정말 최장 기록이에요. 그럼 지방에서 온 분들은 숙박을 이미 예약을 하고 와야 되겠다. 아니 몰랐던 거죠. 이승환 씨 앨범을 다 틀면 8시간보다 길어요? 얘기하고 뭐. 그러니까. 8시간 거의 3교대 근무인데. 그러니까 엄청난데 이거. 대단합니다. 근데 8시간 반 동안 공연을 하는 사람과 그 공연을 보는 사람 사실 둘 다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승환 씨는 팬들을 위해서 식사, 간식, 과일, 음료, 매점 쿠폰 이런 것들을 준비했어요. 대박이다. 다 1,000만 원 정도가 대박이다. 다 1,000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하고요. 와. 이런 서비스를 팬들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재작년까지 90년대 가수들이 모여서 이제 공연을 하면 항상 이제 엔딩을 김건모 씨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미 2시간만 3시간이 지났을 때거든요. 그때 이제 김건모 씨가 노래하면서 항상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졸지 마! 2시간 반 이상이 되면 이제 40대의 어떤 팬들은 이게 슬슬 조금씩 졸려요. 8시간 이상을. 대단하다. 8시간 이건 정말 스탠딩이면 팬과 이 이승환 씨와의 기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8시간 스탠딩이면 하지정맥류를 생각할 정도 굉장히 다리가 아플 거예요. 그죠? 스탠딩은 아닐 거예요. 그렇겠죠. 예, 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승환 씨도 마왕 고 신해철 씨처럼 거침없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 분이시죠. 네, 뭐 대한민국 대표 소셜 테이너를 꼽으면 이승환 씨가 아마 빠질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침없는 발언과 사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요즘에는 그 소방관의 처우 개선을 위한 캠페인이죠. 소방관 고우 챌린지 이런 거를 이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지목을 받아서 연예계로 끌어들인 것도 이제 이승환 씨라고 합니다. 광주의 비극을 다룬 영화였죠. 26년이라는 영화가 사실은 이제 제작비 문제로 제작 무산 위기에 처했을 때도 영화 1호 투자자가 돼서 그 영화가 이제 세상에 빛을 볼 수 있게 도와줬던 분이기도 하고요. 세월호 유족들을 위해서 그 부호품, 에어컨 등의 지원을 아끼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촛불이 밝혀졌을 때도 광화문에 나가서 무대에 직접 오르기도 했었죠. 그에 이어서 최근에 또 신곡을 하나 발표했는데 엄청난 화제였죠. 제목이 돈의 신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풍자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가사를 좀 보면요. 니들은 고작 사람이나 사랑 따위를 믿지 난 돈을 믿어. 고귀하고 정직해. 날 구원할 유일한 선이라면서 풍자를 했습니다. 이 노래는 결국 한 방송사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있습니다. 이승환 씨가 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노래는 나,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기쁨과 슬픔, 분노를 담고 있다. 정의와 자유를 노래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선 세상과 함께 웃을 줄도 아파할 줄도 알아야 한다. 라며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이 신곡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는데요. 도내 신 뮤직비디오는 공개 하루 만에 무려 7만 뷰를 돌파합니다. 한동안 또 실시간 검색어를 오르내리기도 했고요. 멋져요, 응원합니다, 귀에 쏙쏙 들어온다, 역시 개념 연예인,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내 인생의 레전드는 지금부터다라고 외치는 스타들이 윤종신 씨, 정상훈 씨인데요. 데뷔 27년 만에 1위까지 오른. 그동안 쌓인 빚을 다 청산하고 집도 사게 되고. 노력한 만큼 지금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1위 하니까 좋니? 음원 차트 역주행으로 인기 반열에 오른 스타가 있죠. 네, 바로 윤종신 씨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음원 차트 1위에서 내려올 줄 모르는 노래죠. 존니라는 곡인데요. 이 곡으로 무려 데뷔 27년 만에 음악 방송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 허전함을 견뎌내기에 나는 윤종신 씨 목소리 아닌 줄 알았어요. 너무 청아하게 들려서 아닌 것 같은데 할 정도로 정말 노래가 좋더라고요. 네, 이 노래는 6월 달에 나온 신곡인데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뭐 별다른 홍보나 마케팅이 없어서 사실 100위권 거의 언저리에서 시작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후에 갑자기 입소문을 타더니 가사나 이런 게 공감을 많이 잘하는데요. 이별한 남자들의 그런 이후에 오히려 입소문 마케팅을 해서 정말 역주행을 해서 1위까지 오른 한 달 반이 걸렸죠. 공개 한 달 만에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면 이 곽정 기자님, 이 노래가로 해야 겠다. 이 노래가 그렇게 노래가 아니 너무 붙이면 안 돼요. 좀 좋은 니로 가야 돼요. 그렇다면 이 노래가 뜬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뭐 많이 얘기 나왔는데 결국 공감대인 것 같아요. 그냥 전 남자친구의 어떤 그 애틋한 아쉬운 심리를 되게 잘 표현했는데 또 윤종신 씨가 지금까지 또 몇 년 동안 이제 예능에 나오시면서 구축해놓은 이미지와 그것이 좀 합쳐져서 공감대가 좀 폭발했던 것 같고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약간 남자의 찌질한 감성을 이 찌질 감성의 이게 대표곡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유행하는 거기도 네. 한데 이런 노래를 듣는 걸 굉장히 괴로워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나오면 돌립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여자분들 쪽에서도 이 노래를 노래방에서 남자들이 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약간 남자들이 이렇게 찌질한 모습을 보이는 게 내려다보는 느낌. 내려다보는 느낌이라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뭐 대단한 아이돌 그룹들 전쟁 중에 윤종신 씨가 좋니? 이 노래로 1등을 지금 장기 집권한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음원 사이트에서 내려오질 않고 있는데 맞아요. 본인의 반응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본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모든 음악은 서서히 인기를 얻어서 순위 역주행을 해야 정상이다. 이 말 맞는 말이죠. 우리 예전에 사실 뭐 30위 안에 들어가면 와 다음 주는 20위 안에 들겠다. 다음 주는 10위. 그러면 그 다음 주는 1위 후보겠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로 꼬집은 거고요. 1위에 오른 노래인데 정작 사람들이 모르는 곡이 요즘 많고 가끔은 나도 미처 듣지 못한 노래가 1위를 한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 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근데 최근에 하필이면 이제 1위 처음으로 해본 해프닝과 더불어 가지고 뭐가 있었냐면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하는데 그때 노래 4곡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이적 씨 노래 하고 그다음에 정인 씨 노래 그리고 박효신 씨 노래 그리고 윤종신 씨 노래였어요. 그 지친 하루라는 노래였는데 그래가지고 졸지에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숨겨진 정권 실세가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돌아가지고 윤종신 씨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도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윤종신 씨의 뭐 전성기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재테크로 빵 쓴 스타가 있다고 하네요. 최근에 재테크로 빵 쓴 스타가 있다고 하네요. 누굴까요, 강희룡 기자님? 요즘 한창 화제가 됐던 김생민 씨입니다. 우리 풍문에서 패널로 한번 나와서 아주 감초 역할을 좀 해줬었는데
김생민 씨가 굉장히 전략 정신, 아주 연예계에서 짬돌이, 성실한 재테크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14년 만에 10억 원 재테크. 굉장히 그 일화도 유명합니다. 네, 이 김생민의 영수증 프로그램 다들 보셨죠? 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의뢰인이 영수증을 갖고 와서 김생민에게 이제 검사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습관을 썼을 땐 stupid, 괜찮은 습관을 썼다 이러면은 알로핏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김생민 씨의 stupid 이게 26년 만에 유행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김생민 씨가 그동안 유행어를 좀 찾아보니까 연예가 중계에서 제가 가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뭐 이런 게 다였거든요. 여기서 스튜핏 이게 유행어가 돼서 어떤 분이 이 방송을 보신 분은 카드 쓸 때마다 계속 환청으로 스튜핏 들린다고 대단한 지금 유행어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이 프로를 통해서 진짜 어록들이 새록새록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저축은 할까 말까가 아니라 그저 공기 같은 것, 그리고 검은 친구 하나 줄 때, 사탕 음식점에서 음식 먹고 나올 때 먹는 거, 또 우리 다 같이 커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말들이 지금 어록으로 뜨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있잖아요. 커피 대신 면수를 먹어라. 쌀뜨물 아닌 게 다행이에요. 최근에는요, 데뷔 26년 만에 팬카페가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 회원이 지금 15,000명이라고 해요. 와, 대단해요. 원래는 이 영수증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애초에는 김숙, 송은이 씨가 하는 팟캐스트에 그 재테크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자체적으로 방송을 오픈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영수증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최근에는 K본부로 진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생민 씨가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막내 아이가 7살인데 17살 될 때까지 김생민의 영수증을 TV에서 계속 선보이고 싶다. 얼굴 바뀌었다는 뜻인 거죠. 네. 10년간 가능할 것 같아요. 김생민 씨가 이렇게 대중들의 관심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꼼수 없는 경제 조언이 아닐까 싶은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아니고 연이율 1.5%에 거북이 저축이 1억 천금을 이길 수 있다는 이런 현실적인 명언을 남기기도 했죠. 사실 김생민 씨는 성실의 아이콘입니다. 뭐 한 프로그램의 리포터로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것만 봐도 그렇고 그 성실함 하나로 현재 뒤늦게 크게 빛을 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김생민 씨의 이런 전략 정신은 어렸을 적에 가난했던 집안 때문이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집이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92년부터 정말 자동이체 적금을 단 한 달도 빼먹지 않고 계속 꾸준히 했다고 해요. 또 인터뷰를 통해서는 그냥 무작정 돈을 모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돈을 평생 모아도 집 하나 마련하기 쉽지 않은 우리 청춘들에게 자신을 함부로 조언할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영수증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좀 재미를 위해서 굉장히 극적으로 막 다 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것을 좋아해 주니까 그저 감사하고 또 죄송스럽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분이 그런데 맨날 이렇게 인색하게 아끼기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쓸 때는 쓰신대요. 둘째 아이를 임신한 와이프분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뭐 과하게 소비하기 하기보다는요. 이제 와이프분이 둘째 임신하면서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자분들은 사실 좀 받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캐치하고 해주신 것 같아요. 뭐 평상시에 뭐 아끼긴 했지만 그래도 쓸 땐 쓰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조언을 들어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얼마 전에는 정상훈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무명 시절에 김생민 씨가 굉장히 본인을 도와줬다. 특히 공연을 보러 올 때면 늘 봉투에 뭐 15만 원, 20만 원 넣어서 좀 내가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면서 내 인생의 조력자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와, 멋지다. 이 절친인 두 분이 너무 잘 돼서 정말 그쵸. 흐뭇해요. 저 또한도 흐뭇한데 김생민 씨 같은 경우는 저도 워낙 오래 봐온 오빠여서 뭐 딱히 제가 뭐 사달라고도 안 했지만 사주신 적도 없고요. 긴 시간 이렇게 지금에서 이렇게 더 빛을 볼 수 있었던 거는 작은 역할 하나하나에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지금의 김생민 씨가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오랫동안 숙성이 돼야지만 제대로 맛을 내는 묵은지처럼 긴 무명 생활 끝에 드디어 빛을 본 스타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스타 중 한 분인데요.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 품위 있는 그녀에서 국민 불륜남으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신 분이죠. 바로 정상훈 씨인데요. 정말로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탄탄한 연기력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정상훈 씨가 개그맨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 SNL 코리아에서 처음 존재감을 드러내기 때문인데 유행어 양꼬치엔 띵따오 엄청 유행어였죠. 정상훈 씨가 올해 데뷔한 지가 20년 차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20년 됐는데 90년대 후반에 나어때라는 시트콤에 이제 처음 당시에 꽃미남 스타죠. 최창민 씨하고 쌍둥이 형제로 이렇게 출연했는데 그 이후에 송혜교 씨하고도 러브라인도 형성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기억은 잘 안 나요, 당시. 그만큼 데뷔 후 8년 동안 계속 단역만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연기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무명 생활 정말 어렵다 해서 장사를 해볼까라고 생각도 했었고 또 한때는 이 화장품 가게라든지 시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신의 캐릭터 연구를 또 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뭐 무명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정상훈 씨가 이렇게 대세로 떠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변 분들이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은데 이 품위 있는 그녀 역시 출연하게 된 계기가 김희선 씨 적극 추천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또 김희선 씨 출연 저희도 있었지만 이번엔 신동엽 씨가 SNL 코리아로 또 제안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양꼬치엔 칭따오 요거 하나로 어마어마한 광고를 찍습니다. 뭐 중국어 광고, 맥주, 음료, 비타민 모든 광고를 찍으면서 그동안에 쌓인 빚을 다 청산하고 집도 사게 되고 정말 수입의 막 몇 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늘 열심히 하는 배우는 언제든 기회가 온다라는 선배님들의 말씀이 항상 기억에 남는데요. 정상훈 씨 같은 경우도 뮤지컬 연극 바닥에서 정말 연기 잘하는 뮤지컬 배우로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저 친구는 언제든 정말 꽃필 날이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워낙에 착하고 예의 바른 후배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선배님들이나 동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해주는 그런 유쾌한 친구입니다. 지금 뭐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으니까 옆에서 볼 때 정말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 정상훈 씨 아내분이 실제로 그 정상훈 씨보다 10살이 어리대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일화가 있냐면 정상훈 씨가 돈이 없어서 대리운전이라도 좀 해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아내분이 그랬대요. 누가 하나 아픈 사람도 없고 누가 하나 부족한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돈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어른스러우시네요. 참 무슨해. 더워요 좀 가연 씨. 그러긴 너무 늙었어요. 제가. 앞으로 정상훈 씨는 더욱더 배우로서 상승세를 탈 것 같아요. 최근에는 첫 주연작이죠. 영화 로마의 휴일을 개봉했습니다. 앞으로도 분명 승승장구할 겁니다. 네. 각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나만의 전설적인 스타 누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현식 씨의 내 사랑 내 곁에 같은 거 참 좋아하는데 사실 내 사랑 내 곁에 이 곡은 연말 크리스마스 캐럴보다 많이 불렸던 곡이고요. 저도 좋아하는 곡이지만 수없이 많은 가수들이 부르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뭐 생뚱맞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최민수 씨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가장 이 노래 재해석이 잘 되더라. 또 저 같은 경우는 외국 가수 중에 마이클 잭슨 사망 소식을 듣고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술을 못 먹어요, 잘. 근데 혼자 정말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다 들으면서 맥주를 혼자 진짜 많이 마셨어요. 굉장히 속상했어요. 그리고 김성재 씨. 또 저희 룰라랑은 또 특별했거든요. 그래서 김성재 씨의 그 사망 소식 듣고 저희 룰라는 정말 눈이 팅팅 불 정도로 울었었던 기억이 나요. 진짜 좋아하는 가수가 딱 생겼던 거는 미국 유학 가서 양파 씨 노래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울 정도로. 근데 양파 씨가 미국에 저랑 같이 보스턴에 이제 유학을 갔었잖아요. 뮤직비디오도 실제로 보스턴이에요, 배경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막 감정적으로 막 닿는 게 있었고 되게 저희 기숙사 방에서는 양파 씨가 엉겼어요. 전설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설이 되기까지 고난과 역경이 있죠.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내다 보면 먼 훗날 여러분도 누군가의 전설로 기억되지 않을까요? 오늘 풍문쇼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대가
러브 유 우도.